그걸 해보세요. 부동산 양도세 세율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합소득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세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 부동산 양도세 5억 원 초과할 때 42%네요. 최고 세율. 여기에 뭐 다주택자 중과세 하면은 뭐 가산이 되겠죠. 뭐 어찌됐건.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뼈 빠지게 회사 가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어떤 게 힘들까요? 부동산 투자도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남보다 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관찰하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이죠. 실행력. 일단 내 돈을 그 부동산에 넣을 수 있는 실행력. 어떻게 보면 과감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따지건 저렇게 따지건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훨씬 쉬워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나 5억 원을 초과하는 이 종합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나 부동산 양도차익 5억 원 초과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늘 여러분들은 부동산 세금 때문에 뭐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요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철진한 이야기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세금 때문에 뭘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영원히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을 상승을 시켰죠. 원래 이제 예상되던 거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상승을 시킬 거다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결과가 특이한 점이 있죠. 예, 각 그 시세별 이게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놓은 거거든요. 3억, 3억에서 6억, 6억에서 9억, 9억에서 10억 뭐 이런 식으로. 네, 보세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애들의 그 가격 중에서 6억에서 9억 구간을 한번 보실까요? 15.13%를 올려버렸죠. 우리가 예상했던 건 이게 아니죠. 되게 막 비싼 주택들이요. 비싼 아파트들. 12억 넘고 15억 넘고 이런 애들만 공시가격 대폭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6억 이상도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억이에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 일반적인 중산층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근데 지금 설사 뭐 8억 수준에 오르지 못한 아파트라고 해도 조금 있으면 다 8억에 도달할 거거든요. 8억에 도달할 거고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뭐 9억 이상 다 치고 올라가겠죠. 설마 여기서 뭐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뒤로 역전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앞줄에 계신 분부터 저 뒷줄에 앉아 계신 분 모두가 그냥 여러분들 세금 열심히 내세요 이 뜻이에요. 과거에 내지 않던 분들도 내야 되고 철수도 내야 되고 영희도 내야 되고 모두 다 세금 잔치 하자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뭘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평소 대비 제가 정부 욕은 잘 마음대로 못하겠는데 아무튼 보편적 증세라는 거죠. 담배 얘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담배 얘기. 담배에 세금 절반 붙인다고 해서 담배가 시중에서 거래가 안 되던가요? 딱 그 꼴입니다. 그 모든 세금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주택의 그 가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대로 반영돼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피해는 세입자들이 부담하게 될 거예요. 주택이 넘쳐난다면, 공급이 충분하다면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입지 않죠. 하지만 가장 직격탄을 받는 거, 전세금부터 올려버리겠죠? 보유세 올리면. 그거 어디서 보상받으실 거예요? 세입자들부터 타격이 갈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고차원적으로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보편적 증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이 안에서도 조금만 더 뭔가 비어있는 구멍 틈을 찾아보자면 이 공시가격 부분,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취득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도세를 따져봐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저가주택들 있죠. 6억이 되지 않는 저가주택들 세금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빈 곳을 찾아서 흘러 들어가고 그것부터 메우기 시작하죠. 어디로 먼저 흘러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금 구조 하에서 6억 이하의 주택부터 먼저 빼곡하게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놀고 있는 돈도 많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역시 세금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이 조그만 것들을 수집하듯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고가의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10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주택 하나에서 10억을 벌었을 때 세율하고 그거를 1억씩 쪼개서 열채에서 벌었을 때 세율하고 어떤 게 세율이 높나요? 요거 보세요. 요거 5억 원을 초과할 때 세율 41%, 1억 원일 때 세율 35%, 1억 원보다 조금 더 낮춰서 8,800만 원 아래로 낮추면은 세금 확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세율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택이 많아지면 중과세 한다고요? 맞습니다.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중과세 하죠. 근데 4주택도 똑같고요. 5주택도 똑같아요. 10개, 100개가 돼도 똑같아요. 가지수를 늘린다고 해서 계속 10%씩 가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자, 합리적으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미 파리 대책부터 시작되어 왔던 양도세 중과 이 세제 안에서 가장 빨리 또 가장 급격하게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을 향한 시중의 자금이 어디부터 흘러 들어갈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서울의 부동산 상승은 이 강남 재건축이 주도했다라는 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 동의하실 수 없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최초의 출발, 서울의 부동산을 강하게 이끌었던 건 다 강남 재건축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꽤 많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2년, 3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가격의 한 2배 정도 상승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단지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 강남권에는 거의 했다 하면 2배 정도 상승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죠. 그리고 지금 좀 쉬어가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강남의 그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은 조정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가격 막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뉴스에서는 급매물 나온다 그러죠. 몇 억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다 그러죠. 그런 거 급매물 사보신 분 있어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매물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현실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다운 계약서도 많이 써요. 그런 게 다 이제 실거래가로 잡혀서 신문기사로 대서특필 되는 거고요. 요즘에 트렌드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 줘야 되거든요. 기자분들이 이제 열심히 거기에 발맞춰서 기사를 써주고 계신 거고요. 그거를 실제가 그렇다라고 착각하시게 되면은 그 생각을 갖고 현지에 부동산 가서 그 공유중개사 사장님한테 그 얘기하면서 이게 몇 억 더 싼 급매물 있으면 나한테 좀 줘보셔 하면 나가셔 이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강남 재건축이 그렇게 흘러왔고요. 이제 돈이 또 강북 재개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상승이 좀 더뎠고, 하지만 이제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시작한 그 아파트 시세, 강력한 아파트 시세, 평균적인 거래 가격을 끌어올려 놨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려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강의를 지금 1시간 안에 다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방송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돈은, 이 부동산 시장을 향한 돈은 많은 부분이 이제 강북 재개발로 쏠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돈으로
좀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뉴타운의 개발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분양 단계까지 이르르면서 혹은 뭐 빠른 데는 입주까지 이르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 뉴타운 구역들이 강북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북 재개발 쪽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격가지로 보통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격 싼 곳을 찾아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좋아요. 내 투자 금액 적은 거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뭐 수도권에도 뭐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서울 바깥에, 뭐 경기도권에. 강북에 재개발하고, 경기도권에 재개발하고, 만약에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강북. 제가 사실 그 대답을 의도하고 여쭤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면도 있을 텐데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도권 재개발을 노리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근데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나라에서 어떻게 버려요? 훈장을 달아주죠? 그쵸? 훈장을 달아줘 버려요. 이거 경기도 무풍지대라고 생각돼서 뭐 재개발 물건 사서 들어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투기과열지구가 돼버렸어요. 광명이 그랬고 성남이 그랬죠. 그 순간에 조합원제의 양도 제한 되는 거고요. 그쵸? 또 재당첨 금지 제한에 걸려버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낭패를 보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태생적인 경기도와 서울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서울은 강북이라고 하더라도요. 재개발을 통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거의 예외 없이 가격이 다 올랐죠. 그 지역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유 딱 하나요. 강북에도 그리고 강남에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있어요. 서울 안에는. 그쵸? 기름 뉴타